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디 자이언츠 우승 윤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롯데 팬이고 롯데 팬.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디 더할 나위 없었다 이성민입니다. 아.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소. 국가 기밀을 넘기라는 얘기입니까? 이성민 배우께서는 어떤 존재일지 궁금합니다. 이성민 선배님이 제작하죠. 저희 회사 월광이라는 영화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모든 영화에 다 나오셨어요. 농담 삼아 저희 이제 월광 식구들은 월광의 프랜차이즈 스타다. 네.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호 같아요. 꼭 나오실 때 월광 이성민 씨. 월광 이성민 월광 선생. 이성민. 네, 그렇네. 남조선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소. 처장님에게 조국이 하나이듯 저에게도 조국은 하나입니다. 잠깐을 봤는데도 몰입해서 지금 머리가 약간 그렇죠. 띵할 정도로. 진짜 계속 보는 내내 힘줬다가 끝날 때까지 이 긴장이 놓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약간 분노나 긴장감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사람 이야기로 음. 끝맺음을 하는 정말 뜨거운 영화였어요. 전 되게 뜨거운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사실 이 영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흑금성 사건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그렇죠. 영화죠. 흑금성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사실 흑금성 사건 이전에는 총풍 사건하고도 연동이 되는 어떻게 거고 보면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 공작이 아니고 거의 비즈니스에 가까운 일을 한 거잖아요. 양쪽의 위정자들이. 저는 사실 원래 흑금성 영화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예전 이제 중앙정보부 안기부에 관련된 영화를 준비하다가 취재하는 도중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금성 사건을 취재했던 김당 기자라고 있는데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좀 듣고 그때 당시에 박재선 선생님은 수감 중이셨어요. 감옥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 통해서 연락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이 정말 영화만큼 흥미진진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영화는 많이 각색이 된 건데도 실제 사건은 더 드라마틱해요. 더 예, 그리고 생략된 게 굉장히 많고 왜냐면 굉장히 긴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예. 18년도 개봉작인데 이제 기획은 그러면 한 군도 끝나고 아마 그 개봉하고 그해 겨울에 제가 아마 처음 이 사건을 알게 됐었어요. 네. 예, 그때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렇죠. 어차피 남북 관계는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고 좀 그런데 별 생각이 없어요. 에이 설마 뭐 영화 한 편 찍는 거 가지고 뭐 아니, 하겠냐. 그래도 감독님 그때 시나리오 저한테 주실 때는 예, 보안이라고. 예. 대신 이렇게 너무 소재는 널리 알리고 이런 영화를 만듭니다라고 아무 떠벌리고 얘기 안 다니지 말자. 최소한. 최소한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만에 하나. 현지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영화 저희가 틀고 나서 이제 외신들 인터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기자들도 많았는데 영화 상관없는 BBC 정치 네. 기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주제가 또 네, 뭐 굉장히 정치적인 거 물어보고 배우들이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죠.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 그리고 돌아가면 민감할 수 있으니까. 말 한마디로 그때 또 질문은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질문들 뭐 그런 얘기하고 이런 영화 만들어서 괜찮냐니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이 영화에 나오는 주요 캐릭터들은 거의 실존 인물일까요? 정민 선배랑 선민 선배님이 한 역할은 실존 인물 기반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섞었죠. 이성민 씨가 맡았던 역할이 리명운. 예. 그분의 본명이? 리철, 리호남 이게 이름이 몇 개가 있으세요. 거기도 예, 거기도 이렇게 이름을 가려야 되니까. 가명 쓰는 거 좋아하시죠? 예. 호남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는 못 만나서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흑금성 이제 박재선 선생님께서 얘기 좀 들어보면 일단 북한 최고의 엘리트고요. 김일성 종합대학 진짜 실제로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북한 외화벌이를 총책하시는 분이에요. 조국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게 투철하신 분이라고. 영화에서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밥을 예.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자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 번이 아니고. 집에서 네. 그 장면 너무 좋거든. 되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가장 미지의 공간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북한의 가정에서 식사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실제로도 되게 많이 갔었고 미명호는 아들이 있었고요. 박재서 쌤은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혼인시키자는 얘기도 했었고 농담상으로 이렇게 장난반 진담반으로 그래서 항상 북한에 갈 때 닌텐도 게임기라든지 영화 회화 테이프 이런 걸 들고 가셨대요. 와. 그러니까 없으니까 북한에. 그 두 분은 정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네. 돼버렸구나. 그러네요. 네. 이제 그 이념을 떠나서. 그 이성민 씨는 리명훈이란 캐릭터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북한은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집중돼 있고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그런 상태에서 공작의 리명훈이라는 캐릭터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출신 그분한테 북한에도 이런 사람이 있냐? 김정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북한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자신감, 확신이 좀 생겨서. 되게 중요한 말이네요. 네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되지 못한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나 돈도 $10에 팔려가고 있단 말이오. 자, 이 영화는 대한민국 최고의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최고의 긴장감과 케미가 압권입니다. 두 배우의 케미로 만들어낸 명장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첫 만남. 아, 놀라셨을 텐데 양해를 구한다. 뭐 괜찮습니다. 꿀을 먹으려다 보면 벌에도 쏘이고 하는 거죠 뭐. 근래 보기 드문 호연적입니다. 이게 대만에서 초반에 찍은 장면이었는데요. 잊지 못할 악몽 같은 왜? 왜 안? 이틀을 찍었는데 숨을 쉴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숨을 잊혀져 쉬거나 있다고 눈을 보시면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이것이 뭔가 수가 들키는 것 같고 뭔가 약해 보이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 멘탈이 다 나가고 그날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다음 날 가자마자 감독님을 찾아가서 보고 확인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감독님도 제가 생각했던 것들 다 그 대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때부터 좀 많이 좀 편해졌었고 감독님을 좀 의지하게 됐고 예, 그랬는데 후에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정민도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러고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죠, 사실은. 첫 장면은 만남. 사실 우리끼리 한 구강 액션이 처음 구현되는 신이어서 대화하는 장면이 좀 관객들한테 액션처럼 느꼈으면 좋겠다. 긴장감 있게. 이제 그 얘기를 처음 했는데 야, 어떻게 대화씬이 액션처럼 느껴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 하신 말씀 너무 웃겨서 구강 액션. 네. 그래가지고 정민 선배님한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첩보원이 너무 능수능란하게 일을 잘하면 나는 오히려 관객들이 긴장을 안 할 것 같다. 그 긴장을 하는 얼굴이 느껴졌으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정민 선배님이 그게 될까? 그래서 영화를 남조선 찍는데 정보를 넘겨줄 수 있겠어. 전 놀란 게 되더라고요. 정민 선배님이 그 미세한 걸 다 이제 조금씩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게 티나게 막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느낌. 네. 그 성민 선배님한테는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좀 나쁜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 정말. 그러니까 예. 네. 그래야 황정민 씨의 그 연기가 말이 되는 거니까. 넘까지 가시네 얘. 제대로 직진하는 겁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이 이제 김정일을 찾아가서 그 긴장감 넘치는 박 선생은 술 안 드신다고 랬나? 네,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앞에 서는 거는 좀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위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군부독재 또 거기랑은 좀 다른 전혀 다르지. 그게요. 전혀 다를 것 같아. 이게요 감독님이 그 세트장에 CG가 없어요. 다 실제로 그린 그림이고 실제로 있는 거예요. 다. 그거, 문 사이즈부터가 웅장하잖아요. 웅장한 문을 삐걱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갈 때 특유의 그 또박또박 소리도 나잖아요. 긴장감. 그때부터 긴장감이 이 세트가 주는 그 웅장함, 위압적인 이런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기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또 배우님도 얼굴 싱크로율도 너무 비슷하시니까 약간 진짜 압도돼서 하시죠. 컷하면 다들 정민 씨랑 저랑 컷하면 그리고 저 당시에 또 김정일 위원장의 이미지는 정말 뭐 손가락 하나 딱 얘기하면은 네. 그렇죠. 탁 제거하는 사람. 그게 이제 거기 감독님 대사에 나오잖아요. 장군님을 뵐 때는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고 상위 두 번째 단추에 시선을 두시고 무엇보다 장군님 말씀을 절대 끊거나 반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오. 실제로 그런 과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손 소독하고 뭐 이렇게. 박 선생이 우리 쪽과 잘 합의해.
남쪽에서 처분해 보시오. 처음에 영화를 할 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역할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뒷모습이었나. 맞아요.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목소리만 나오고 근데 전혀 안 닮았는데 아, 그치. 내가 김정일이야. 자기야. 네, 뒷모습을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분량이 길었어요. 똑같이 할 수 있는 스텝을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 헐리우드 스텝을 이제 섭외를 해서 와. 맨인 블랙 3나 나는 전설이다 했던 팀이 있어요. 김정일을 똑같이 묘사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단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분들을 몇 명, 한 3명 더 추려가지고 어때? 이랬더니 기중호 선생님 내가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효리 씨 닮은 배우도 섭외를 해놨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효리가 요리 씨가 나온다고 안 한다 그러면 답이 없기 때문에 섭외를 해놨었어요. 효리는 한 번에 한다 그랬나요? 아니요, 한번 처음에 거절하셨는데 이제 제가 손편지 써가지고 살려주세요. 너무 안 된다. 특히 북한의 90년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아요. 맞죠. 재현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이제 평양의 모습이나 북한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공간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법적으로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는 북한에 들어서 촬영을 못하지만 해외팀 중에서는 이렇게 북한 소스를 파는 업체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업체에서 소스를 사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화면에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1차적으로는. 그 건물들이나 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대만의 그 옛날 건물들 중에 그 북한스러운 건물들이 꽤 있어요. 네, 거기서 촬영을 하고 또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에는 또 한국에서 또 세트로 이제 짓고 김정일 병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트로 해결하고. 시골 마을이었죠 거기가. 네네. 북한군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거기서 식사하고 다 하시는데 이게 신고 들어갈까봐 저는 너무 똑같으니까.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들어왔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우리 촬영을 하는데 이제 북한 선전 문구들을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이제 북한 차양 단체가 있다. 그래서 하루 촬영 못한 적이 있었어요. 웬일이야. 국정원 나오고. 너무 그럴싸하다. 네, 그래가지고 아 근데 들어보니까 그 극 중에 나오는 김정일 위원장이 강아지한테도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아 그게 그것 때문에 제가 PD님이랑 되게 많이 싸웠어요. 그냥 강아지를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말티즈 순종을 사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머리를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는데 2,5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요? 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제 첫 영화 제작비가 2천만 원을 용서받지 못한 자가. 요즘에 거기다 500을 더 그거보다 써야 많이. 강아지를. 뭐 그 장편인데 네. 근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했으면 좋겠고. 그래가지고 딴 데서 줄일게요. 그러고 했죠. 아 근데 결국 2,500만 원 효과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되게 근데 임팩트는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확실했죠. 장면에 대한. 촬영은 힘들었어요. 막 딴 데로 가고 막. 네. 똑바로 오는 걸 걔들이 잘 못하니까. 아무리 트레이닝을 받아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자, 2019년 가장 주목해야 될 배우 이성민 씨의 대표작 공작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성민 씨한테도 공작이라는 작품이 갖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배우에게는 좋은 감독의 좋은 시나리오에 훌륭한 캐릭터가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은 감독님 작품에 계속 출연할 수 있기를. 정 감독님께서는 이성민 배우가 갖는 힘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종빈 감독 영화에서 저는 이질적인 캐릭터가 군도와 공작에 성민 씨가 했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렇죠. 기성세대에 대한 불쾌함 또는 분노가 이 사람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 성민 씨가 나온 군도와 공작에서 처음으로 감독이 믿고 의지하는 기성세대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른인데 되게 의지하게 되고 신뢰할 만하고 이 사람이 견디라고 손을 잡아주면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아. 그런 캐릭터를 윤종빈 감독의 영화에서 그동안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성민이란 배우야말로 윤종빈 영화를 훨씬 더 확장시켜주는. 맞아. 네. 저도 이명원 역할의 캐스팅한 이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표현하지 않아도 선함이 묻어나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면 결국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성민 씨 그래서 맞아. 많이 표현 안 해도 계속 보다 보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미생에서 나오면 알잖아요. 이성민 씨 나오면 이미 그런 선함의 힘이 있으신 배우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